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안이지? 공무원이긴 한데요. 기술직이에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내 체면은 뭐가 되니? 아빠는 항상 그러시네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시잖아요. 저는 평생을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싸웠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죠. 그런데 제 딸이 현장 기술직과 결혼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준입니다. 올해로 67이죠.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흙수저로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일어섰죠. 그 누구도 저에게 한 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문이란 말이죠. 쉽게 쌓이는 게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세워진 명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방 한켠에는 금색 상패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 대통령 표창장, 해외 진출식 현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읽어낸 것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그 성공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체면이라는 감옥이에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어떤 집안이지? 제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집안.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질문이었습니다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공무원이긴 한데요. 기술직이에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위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체면이 있지 않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항상 그러시네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시잖아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안에 격이란 게 있는 법이다. 저는 평생을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싸웠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죠. 그런데 제 딸이 현장 기술직과 결혼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혜준 회장 딸이 저런 사람과 결혼했대. 벌써 귓속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수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수연이.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 남자가 정말 제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제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 알아봐. 어디서 일하는지 정확한 근무지를 파악해. 윤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수연이한테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제 곁에서 일한 사람이죠. 제 눈빛만 봐도 알 겁니다. 이틀 후 윤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복지관 건설 현장입니다. 이준호 씨가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겼다거나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죠. 그저 성실해 보이는 인상. 이게 내 사위감이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제 딸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건 제가 직접 만나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유난히 붉었죠.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직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종이죠. 하지만 기술직이라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입니다. 소음과 위험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의미죠.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했죠.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 수연이는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교양도 갖췄죠.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재벌 2세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예전에 수연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 보니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낸 이 도시,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저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죠.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윤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취소라니까. 급한 일이 생겼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따로 준비할 게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가보시려는 겁니까? 그래. 말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르잖아. 진짜 사람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어. 서류나 소문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 윤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면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업계에서 꽤 알려져 있으니까요. 신문에도 종종 나왔고 방송 인터뷰도 몇 번 했죠. 그러니까 변장을 해야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7 나이에 변장이라니.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고 그 남자를 관찰하려면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야 했죠. 윤비서, 집에 가서 옛날 작업복 좀 꺼내와. 작업복이요? 응.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거 말이야. 창고에 있을 거야. 1시간 후 윤비서가 낡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오래된 옷 냄새가 났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묻고 찢어진 자국도 있는 작업복이었죠. 저는 그 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친 천의 감촉.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현장을 다녔던가.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이 옷을 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시절이었죠. 오직 두 손과 근성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깨끗한 양복만 입게 됐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양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깔끔한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못 알아보겠지. 저는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윤비서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윤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정말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지. 저는 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현장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줘. 도시 외곽에 있는 희망복지관 건설 현장입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섰죠.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변장을 위해서는 모든 게 평범해야 했으니까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외곽으로 접어들었죠. 건물들이 낮아지고 공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 제 딸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수연이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가슴속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가 말했죠. 저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희망복지관 건설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이준호가 있겠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죠.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아, 저기. 일자리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나이에 현장 일이 가능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 현장 일 많이 했어요.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가보세요. 저기 컨테이너 있죠? 거기서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흙먼지가 일었죠. 콘크리트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정말 오래됐군.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저도 이런 현장에서 일했죠.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오직 성공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회장입니다. 편안한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준호인가? 사진으로 본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현장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꼭 안전모 쓰시고요. 그는 친절하게 말하고는 급히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저 사람일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 현장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제 목적은 이준호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인부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바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진 곳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었죠. 저도 슬쩍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꺼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죠. 오늘 더운데 이 대리님은 어디 갔어? 또 위에 올라갔나 봐. 아침부터 구조 점검한다고 난리더라. 진짜 성실하긴 해. 맨날 마지막에 퇴근하잖아. 이 대리,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혹시 이준호를 말하는 건가요? 근데 이 대리님 결혼한대? 한 인부가 물었습니다. 응, 들었어. 여자친구가 있다던데. 부럽네. 나도 빨리 장가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김밥을 씹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결혼한다는 건 맞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대리가 이준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와 부딪혔던 그 사람이었죠. 이 대리님 식사하세요. 인부 하나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역시 이준호였구나. 저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준호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빈약해 보였죠. 밥과 김치,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게 뭐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무원이면 월급이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변변찮은 도시락을 먹는 걸까요? 이 대리님, 오늘도 그거 드세요? 제가 반찬 좀 나눠드릴까요? 한 인부가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손사래를 쳤죠.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 저녁에 제대로 먹을 거예요. 이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삼키며 생각했죠. 돈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더 지켜봐야 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슬그머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준호는 헬멧을 다시 쓰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멀찍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구조물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때로는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인부들은 그의 말에 불평 없이 따랐습니다. 존경받고 있군.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 잘하는 것과 좋은 사람인 것은 다르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현장을 배회하며 이준호를 관찰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저는 현장을 빠져나왔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가봐야겠어. 하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하루 이틀에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제 시도제게 속고 거울을 봤죠. 작업복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67 나이에 변장까지 하면서 사위감을 미행하다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제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이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해 보이긴 했습니다. 인부들에게도 존중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아직 모르겠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어제보다 익숙한 느낌이었죠. 윤비서에게 오늘도 일정을 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사회 회의가. 미뤄. 오늘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다시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덜했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신 어르신이시네요. 네, 일자리는 못 구했지만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아, 네. 조심히 다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현장은 분주했죠.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준호가 보이는 위치였죠. 그는 오늘도 헬멧을 쓰고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젊은 인부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에이, 조심하시지. 나이 드셨으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말만 할 뿐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준호였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괜찮네. 미안하이. 천만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준호는 노인을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물을 건넸죠.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통은 옮겨 놓을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빠릅니다. 이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통을 들어 옮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흙 묻은 손이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심은 느껴지는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런 건 다 보여주기일 수도 있어.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하는 건 쉬운 일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계속 그를 관찰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도 슬쩍 끼어들었죠. 이준호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그의 도시락은 빈약했습니다. 이 대리님, 또 그거 드세요? 한 인부가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 입맛엔 이게 맞아요. 그래도 아, 참. 들었어요? 이 대리님이 지난달에 급여 일부를 기부하셨대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진짜요? 응. 현장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식대로 쓰라고 하셨대. 와, 대단하다. 인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준호는 손사래를 쳤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허세나 자랑이 섞이지 않았죠. 저는 김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월급을 깎아서 남을 도왔다고? 그래서 도시락이 저렇게 초라했던 거군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죠. 점심이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준호는 건물 상층부로 올라갔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래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죠. 발판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서 있는 바로 그 발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건 순간 이준호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발판이 와르르 무너졌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대리님, 괜찮으세요?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준호는 헬멧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다들 다치신 데 없으시죠? 그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발판 점검 안 했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한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이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점검을 소홀히 했네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이 대리님 잘못이 아니라 괜찮아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침착한 척해도 방금 죽을 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이 있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려고 하다니.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하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죠. 이준호는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며 마무리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실하긴 하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래도 우리 집안과는 안 어울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왔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또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 씨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수연이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조금만 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복 입는 것도 익숙해졌죠. 현장으로 가는 길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멀리서만 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재 창고 근처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다가갔죠. 저기요. 이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일자리 아직 있나 해서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충분해서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요. 네, 그러세요. 근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이준호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앉아 그를 지켜봤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준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듣고 싶었으니까요. 이 대리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인부가 물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죠. 아, 네.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장인어른 만나셨어요? 아직이요. 좀 복잡해서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뭐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고민이 느껴졌죠. 나 때문이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아서 이준호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결혼하면 네, 감사하죠.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부인 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착하고 똑똑하고.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에요. 이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표정, 진짜 수연이를 사랑하는군.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대리님은 참 착하시니까 분명 좋은 남편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부들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 인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 대리님 소문 들었어요? 저기, 혹시 월급 일부를 동료들 식대로 쓰신 거 사실이에요? 이준호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자기 돈 깎아서 남 도와준 건데.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그냥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드물어요. 인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자기 월급 깎아서 동료들 도시락 사줬다고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준호의 식사가 저렇게 초라했던 거였죠. 진심이었어.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아직 모르지.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점심이 끝나고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계속 이준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현장을 누볐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인부들과 소통했습니다.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내심도 있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 인부가 실수로 자재를 떨어뜨렸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혀를 찼죠. 에이, 조심하지. 이거 다시 정리해야 하잖아.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 대리님. 괜찮다니까요. 같이 치웁시다. 이준호는 직접 무릎을 꿇고 자재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도 따라서 정리를 도왔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배려심도 있어 조금씩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건 아니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작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슬그머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신중해야 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가 거실에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가만히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전화하는 소리였죠. 응, 괜찮아. 아버지가 좀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 이준호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기다릴게. 아빠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수연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죠. 내가 딸을 힘들게 하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 이준호의 모습들이 떠올랐죠. 성실하고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도 저럴 수 있을까요? 내일은 확실히 확인해야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볼 생각이었죠.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늘이 마지막 관찰 날이라고 마음먹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새져갔죠. 비 온대요. 작업 중단.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급히 자재를 덮고 장비를 옮겼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했죠.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이러면 위험한데. 현장은 빗물로 질척거렸습니다. 발을 디딜 곳도 마땅치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건물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와, 무너졌어. 사람은 없어? 잠깐 김 씨가 저기 있었는데.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무너진 잔해 속에 사람이 매몰됐다는 겁니다. 119 불러. 빨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비는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구하러 갈까? 그때 한 사람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이 대리님,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죠. 하지만 이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무너진 잔에 앞으로 달려갔죠. 김씨? 들려요? 대답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잔해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여기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이준호는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에 손이 찢어졌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리님 위험해요.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인부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부터 구해야죠. 이준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잔해를 치웠습니다. 저는 우산을 든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남자 무모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구하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준호가 매몰된 인부를 끌어냈습니다. 김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이준호는 인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죠. 다행이다.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한 인부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죠. 옷은 흙과 빗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이 대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거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 남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 사위감으로 제 시도 제게 속 충분하군. 제 안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면도, 집안도, 격식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니, 어쩌면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평생을 체면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구급차와 함께 떠났습니다. 손을 치료받으러 가는 것 같았죠. 저는 현장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이 비에 젖어 있었죠. 제 마음도 젖어 있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다쳤어?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병원 어디야? 지금 갈게. 수연이가 급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니? 준호 씨가 현장에서 다쳤대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많이 다쳤니? 손을 많이 다쳤대요. 사람을 구하다가.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본 그 장면, 나도 같이 가마.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아버지가요? 그래. 가자. 저는 외투를 챙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야 할 때였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바뀐 게 아니라 깨달은 거다. 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수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안도가 느껴졌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수연이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 어디 계세요? 저쪽 처치실에 계십니다. 우리는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준호가 보였죠. 의사가 그의 손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수연이가 달려갔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현장에서 봤던 그 노인이 저라는 걸 알아챈 겁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였네. 어떻게? 자네를 지켜봤지. 며칠 동안.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부족한 건 내가 아니라 나였어. 회장님, 자네가 오늘 사람 구하는 걸 봤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로 물든 붕대를. 흙 묻은 손이 부끄럽지 않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운 건 그런 손을 함부로 판단한 내 마음이었지. 이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제가 공무원이니까요. 시민을 지키는 게 제 일이고요. 그 이상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틀렸어. 순간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67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자네,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하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죠. 저는 그 무지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 제 인생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저는 이준호를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준호 씨, 솔직히 말하겠네. 나는 자네를 며칠 동안 지켜봤어. 변장까지 하면서. 이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자네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체면 때문이었어. 격식 때문이었지. 이해합니다. 아니야. 이해할 게 아니야. 내가 틀렸어. 완전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준호는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지.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하던 모습을.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사위라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 같네. 순간 이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아버님이라고 불러주게. 이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가족이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 자네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죠. 이준호를 배웅하고 돌아온 수연이와 거실에 마주 앉았죠. 아빠,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좋은 사람 만나줘서.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체면과 격식에 갇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뻔했죠. 사람의 마음을. 다행히 깨달았습니다. 늦지 않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군. 진짜 중요한 것들이. 석 달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죠.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차 있었죠.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사위분 정말 좋아 보이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기술직 공무원을 사위로 자랑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신혼부부가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죠. 조심히 가거라. 네, 아버지. 다녀올게요. 수연이가 포옹했습니다. 행복해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리면서도 따뜻했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윤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분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진 액자를 바라봤죠. 젊은 시절 현장에서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나는 순수했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열정만은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죠. 체면과 격식에 갇혀서. 하지만 이준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며칠 후 저는 희망복지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회장 신분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현장 소장이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복지관 이름을 바꾸려고. 예. 이름을요? 정해준 복지관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위한 건축 이걸로 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래. 그게 진짜 건축의 의미니까. 현장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둘러봤죠. 인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치열하게. 저들이 진짜 주인공이지. 건물을 짓는 건 저 같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아. 인생을,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며 사는 인생을. 그날 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계세요? 그래,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준호 씨가 아버지께 인사드린대요. 잠시 후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연이 잘 돌봐주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아. 자네라면 믿으니까.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일궈낸 이 도시,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보였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흙 묻은 손이 세상을 만든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라.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